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예요. 그리고 국민의 이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데 없고요. 이전 정부와 똑같은 길을 간다면 결국은 그 결과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인수위가 이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는 업무 보고를 대략적으로 이제 마무리 짓고 워크숍을 가졌는데요. 이 워크숍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본부장님? 네, 이 워크숍에서 전문가 두 분의 강연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선 이제 경제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막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자칫 외부로 드러나는 이 경제 성장률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서 정작 경제 성장 지표는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나 대다수 서민들은 너무 높이 올라간 물가 때문에 괴로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아주 강도 높게 전달했고요.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서신 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나 뭐 규제 혁신, 완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이 강연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분과별로 현장에서 즉석 이 토론을 가지고 네. 그 토론 내용을 가지고 분과 간사들이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수위가 구성되면 이제 24명의 인수위원이 있고 그 밑에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 또 정부나 국회 등에서 파견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데 네. 이게 수직적인 관계로 그냥 인수위원 한두 사람이 던지는 아젠다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석 토론을 통해서 들어보니 이제 보도된 취재 내용을 보니 이제 막내에 해당하는 실무위원들도 의견을 내고 발표도 하고 질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런 수평적인 토론 문화가 인수위에서부터 잘 자리를 잡는다면 정부가 구성되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권위적인 위에서 찍어 누르는 탑다운 방식의 어떤 정부 운영이 아니라 수평적인 토론이 존재하는 정부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보면요 윤 당선인 이 자리에서요 실용주의 굉장히 강조했고 또 그리고 전임 이 정부에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또 계승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안철수 위원장이 밝혔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인수해서 계승해야 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는 사람이 보고를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 준비해서 저는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대목 중에 계승할 것은 계승하겠다, 실용주의로 계승할 것은 계승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확 바뀌진 않고 뭔가 이 통합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초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탄핵 사태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요란하게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정치권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또 그 네. 결과로 국민도 이렇게 뿔뿔이 갈라지게 되고 이런 부작용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도 무슨 굳이 그거를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좀 손볼 대목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국익 자유라고 비판받았던 그 탈원전이라든지 부동산 정책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막 드러내놓고 시끌 요란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도 조용히 하면서 이렇게 그 정치적 갈등, 그다음에 국민적 분열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분주하게 달리고 있는 인수위 무엇보다 이제 국무총리 인선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겠죠. 관련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총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선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빈틈없는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후보를 저희가 알아보고 검토하고 그리고 검증 작업에 들어가는 것 또한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네, 지금 이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해서요, 본부장님, 지금 뭐 5배수로 압축해서 보고를 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5월 10일 시작에 맞춰서 하려면은 슬슬 속도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맞는 거죠? 근데 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네. 아는 게 전혀 없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한 분 한 분에 대한 추천이나 검증 작업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을 들어보면 네. 아직까지 뭐 5명, 그러니까 5배수 후보가 확정된 건 또 전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수위가 사실상 업무를 시작한 지 채 일주일 남짓 안 되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5배수를 확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기간인 것 같고요. 이제 4월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4월 초 무렵에 이 5배수를 누구로 정할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작업이 있을 것 같고, 뭐 4월 중순 즈음에는 네. 이 국무총리 지명자를 후보가 누구인지를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 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인사청문 기간도 나오니까요. 그렇죠. 약 네. 한 1, 2주 정도 안에 후보자 군이 속속 등장하게 될 텐데요. 요즘은 또 국민적 여론이 워낙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후보군이 이제 하나 둘씩 공개가 될 때 이 여론의 판단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에서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인사 찾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처럼 이 7대 검증상 이게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에서 더 혹독하게 바라보겠다. 인수위 측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뭐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준비를 해서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분들을 봤을 때 위원님께서도 이제 잘 아실 거라고 보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뭔가 통합형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인사청문회를 좀 잘 넘길 수 있을 만한 아니면 무난한 인물이라든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윤 당선인의 국정 기조 그리고 그 당선 이후에 이제 발언을 종합하면은 그 지금 검토하는 국무총리의 개념은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하나는 그 경제와 민생, 그다음에 외교 안보, 세 번째는 정치적인 통합,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 화합,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이제 정치 정무적인 건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 김 앵커가 얘기한 청문회가 포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와 지역 화합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부각이 되죠. 네. 전주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지냈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박용만 그 두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경제와 기업, 그다음에 4차 산업 이런 측면이 될 것 같고 박주선 의원은 역시 그 지역과 통합 이런 그 부분을 대표한 인물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네. 김한길 그 전 대표도 통합이 될 수 있고 권영세, 김기현, 원희룡 이렇게 당에서 이제 거론되시는 부분은 정치력 그리고 청문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외교 안보가 빠졌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반 총장이 또 수락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논의하기가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국토부 업무 보고에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먼저 듣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의 이 엄청난 이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이제 살펴봐야 된다. 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따라야 되고 또 택지 공급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같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리하게 규제하게 맞는지 좀 살펴봐야 한다는 이 대목이 굉장히 귀에 쏙 박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부분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봤던 여러 가지 규제들 뭐 완화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초기에 논란이 많았죠. 인수위 만들어졌을 때 왜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없느냐라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 얘기 많았죠. 네. 왜 그러냐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죠.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반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갖다가 선택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인수위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 뭘 하자는 거지라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도 그 국토부 업무 보고에 참석했다고 뭐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뭐 준비된 내용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또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다주택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적절하게 공급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줄 것인가, 집값을 안정시킬 것인가.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집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네. 가시자마자 하신 얘기가 다주택자가 상당히 많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규제 완화를 말씀하세요. 네. 전 이건 좀 잘못된 시그널인 거죠.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윤 당선인 정책에 이걸 생각한다면 집을 팔겠습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겠죠. 저는 왜 굳이 여기까지 가서 굳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면 인수위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적어도 당선인의 발언은 상당히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 있는 발언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본인이 직접 갔다고 얘기한다면 당선인이 그 정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시그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타겟이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렇게 주요 부처 업무 보고는 거의 다 끝난 상황인데 못하고 있는 주요 부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법무부에서 이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인수위가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종합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했죠. 뭐 이유는 아실 테고요. 주말을 지나보고 그래도 업무 보고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꼭 받아야겠죠. 뭐 저야 이제 갈 사람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무실에 당선자께서 했던 공약을 잘 녹여낸 그런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99개를 배척한다면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위원님, 네. 이 법무부 업무 보고 뭐라고 무슨 사태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태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부라는 부처의 이익이 그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박범계 장관은 뭐 본인 스스로 나는 여당 의원이 먼저라는 그 취지로 말씀도 하셨지만 어차피 떠날 사람이지만 법무부는 계속 영속되는 그 우리의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무부가 인수위에 업무 보고도 못한다? 네. 이건 법무부로서도 굉장히 큰 그 타격인 거죠. 그래서 아마 법무부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 불만이 많았고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박범계 그 장관이 수사지휘권 문제라든지 검찰의 예산권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그 조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수위랑 정면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니까 일단 인수위에서 업무 보고도 조금 늦춘 데다가 이런 그 박범계 그 장관의 의견이 대다수 검사들이나 그 법무부 직원들의 의견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으니까 우리 박 장관이 아까 뭐 저는 갈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또 그 업무 보고가 연계된 이유 중에 하나는 법무부하고 검찰이 같이 하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이 다르고 검찰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은 법무부가 이제 선임 부서니까 보고를 하게 되면 대검의 입장이 묻히기 때문에 그럼 그럴 수 대검 있죠. 입장 먼저 해보고 또 법무부 보고는 따로 받자 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또 연기한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보다는 이제 법무부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이 돼서 업무 보고가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제 경찰청 인수위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 업무 보고 자료를 우리에게도 요청해달라고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이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고 하던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자료 지금 인수위에서 보겠다고 하면 순순히 협조하고 줄 건가요? 굉장히 불쾌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정권 2학기,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각 부처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걸 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똑같이 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민주당의 정책에 반대되거나 네. 이 당선인 측 정책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할 때 우리가 그걸 알고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하겠다는 뜻으로 이 해당 부처가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위력이나 외압을 행사하는 행위를 왜 이 민감한 시기에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지나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뭐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소위 말하는 철험의 의원들을 필두로 해서 일부 과격하고 극단적인 초선 의원들 모임이 정권 교체하는 시기부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특검법이라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네. 이런 의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망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최소한 국민적 심판을 받았으면 그것도 이 대통령 직선제 도입된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좀 겸허하게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협조할 건 협조해야지. 오죽하면 박홍근 원내대표도 협치할 부분이 협치하겠다고 일단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의 기본인데 전혀 기본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대결 구도를 증폭시키는 것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또 여기서 이제 북한 이슈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서 이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당연 얼마 전 24일 북한이 쏘아 올린 이 ICBM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북한 이슈가 이 당선인의 어떤 이런 안보와 관련된 것을 뭔가 이렇게 차기 정부의 이 안보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안보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먼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올렸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뭐 김정은 총리서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핵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계속 제기한 거고요. ICBM 같은 경우는 소위 남쪽을 대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거다. 미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남북 관계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소위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북미 간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ICBM 또는 소위 핵무기 실험 뭐 여기에 준하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관련해서는 적어도 북한이 한 실험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안보 문제와 관련된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당선인 신분과 통화를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윤 당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얘기해요. 네. 그렇다면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뭐냐면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위상 자체가 높아졌다는 측면들을 분명히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선제 타격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남북 관계가 좀 강대강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논란이 많았었고 또 북한은 ICBM을 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어려운 조건에서 이 안보 문제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시험대에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윤 당선인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과거보다 접하게 될 겁니다. 네. 접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게 좀 대통령다운 방식의 안보 정책과 관련된 발언과 행보를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 뭐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 집무실을 이전하기 전에 이제 통이동 집무실에 머물면서 어떤 NSC 등 위기 상황에서는 청와대 지하 벙커는 안 가고 이동용 지휘소로 간다라고 결정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위원님. 뭐 구체적으로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 버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가지 않는다면 뭐 국방부 벙커에 가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그거는 좀 크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이제 초반에 논의한 대로 내일 저녁에 그 네. 두 분 간의 회동이 잘 되면은 용산으로 빨리 이전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민생 외에도 이제 외교 안보라는 굉장히 큰 숙제를 이제 떠안고 가게 되겠죠. 이번에 그 북한의 ICBM 발사는 그 북한이 핵 무력을 거의 완성화하는 단계에 이르고 둘째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대선 과정에서 확장 억제 등 핵에 대한 대응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또 이제 곧 바이든 대통령하고의 회담 등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어떤 식으로 강화하고 또 이제 핵 능력에 대응해서 우리의 재래식 능력도 굉장히 고조시켜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한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네.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이 흔들리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좀 짧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 당선인께요. 제가 2003년, 2004년도에 청와대 벙커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20년 정도의 노하우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으로 가지고 다 좋은데 적어도 이 지도 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NSC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잠시라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위기관리센터를 사용하시라 이런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순서에서는 당선인의 안보 정책하고요, 인수위의 인사 검증 위주로 짚어봤습니다.